이 연준이 올해 첫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거센 가운데 연준은 자신의 길을 갔는데요. 앞으로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설 명절 연휴 동안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 관세 이슈들이 나왔거든요. 이와 관련한 분석들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가 원래 이제 첫 번째죠. 1월 FOMC 회의 분석 좀 해보고요. 네. 특히 이제 상무장관입니다. 러트니 상무장관의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관세 이슈,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다뤄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단기간 동안에 이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조금 전에 주식시장 이야기도 했는데 자, 외국인 투자자들 벌써 1조 넘는 금액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지금 팔고 있거든요. 딥시크가 뭐냐? 중국의 스타트업인데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챗 GPT보다 훨씬 더 뛰어난 뭐 일종의 AI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다. R1이라는 네. 개발 비용이 오픈 AI가 투자했던 거에 채 5%밖에 되지 않는데 네. 성능은 더 뛰어나다. 일단 딥시크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네. 딥시크가 가져올 파장들에 대해서도 한번 크게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딥시크라는 이제는 벤처 기업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는 AI를 개발했는데 금방 말씀 주셨다시피 R1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네, R1이죠. 그렇죠. 네. R1으로 부르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이슈가 됐는 게 성능은 굉장히 뛰어난데 이제 개발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픈 AI의 챗 GPT보다 20분의 1, 그러니까 이제 5% 정도를 써서 개발을 해냈다라는 점이 이제 시장에 큰 타격을 줬다. 정말로 큰 타격이 줬다는 얘기는 사실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큰 충격을 줬다라고 좀 표현을 해보겠는데요. 실제 이제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시장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본다 그러면 물론 이거는요 딥시크의 주장입니다. 이게 물론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평가가 이루어지고 검증을 해야겠죠. 네, 과연 이게 검증이 돼서 사실인지는 밝혀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굉장한 파급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AI의 스푸트니크 순간이다, 모먼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스푸트니크는 뭐냐 그러면 사실 인공위성이죠. 그래서 57년도에 소련이 쏘아 올렸던, 그러니까 미국보다 이런 우주항공에 대해서 더 많은 개발을 했다라는 것에 증명이 돼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던 사건이었는데 이 스푸트니크 모먼트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지금 안겨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또 뉴욕타임즈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표현을 썼냐 그러면 실리콘밸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다 이런 표현 썼는데 이거는 이제 처칠 수상의 말을 좀 빗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AI 시장에 던진 효과, 파급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각의 비판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딥시크는 정말로 그 최소한의 비용을 썼었을까라는 거에서 이제 의구심을 좀 시장에서 가지고 있고 네. 또 한 가지가 과연 그 H800이라는 저사양 칩을만 사용했겠느냐. 그래서 H100이라는 고사양 칩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이런 뭐 주장도 이제 검증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결국에는 시장에서 관심 있어 하는 거는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를 예측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는 저사용 AI용 반도체마저도 이제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거다라고 좀 시장에서 미국이요? 미국이 이제 막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엔비디아의 저사용치 H800인데 요거는 그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만든 칩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거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아마 뭐 중국으로 들어가는 뭐 AI용 반도체 저사양 칩도 아마 미국이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AI에서 나오는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또 하나의 어떤 무역 분쟁으로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서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이제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논란이 있고요.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될 겁니다. 뭐 정말 저사양 칩을 썼는가? 그리고 지금 누구의 데이터를 이용했나? 맞습니다. 남의 데이터를 좀 훔쳐서 학습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논란도 있고 다양한 논란이 있는데 방금 우리 권혁준 평론가가 이야기했지만 뭐든 간에 물건이 나왔습니다. 제품 R1이라는 게 떡하니 나왔는데
성능이 지금 챗 GPT를 압도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부인할 수가 없죠. 왜냐? 중국이 훨씬 더 뛰어난 AI, 챗 GPT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도 이 딥시크 때문에 주식시장 출렁될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하이닉스 10% 가까운 폭락입니다. 네. 외국인들 1조 원 넘는 우리의 반도체 대장주들을 팔고 있고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게다가 지금 전력 인프라도요 네. 같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 게 우리는 AI가 전기 먹는 하마라고 알고 있는데 10분의 1밖에 또 전력도 안 먹어요 이 중국 거는요. 네. 야 이거 딥시크 충격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될까요? 반면에 또 우리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주가는 또 오릅니다. 네, 맞습니다. 홍 평론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냐면 일단 하드웨어 쪽인 것은 아마 이제 시장에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예. 지금의 이제는 딥시크의 개발로 인해서 소프트적인 부분. 그러면 저사양의 AI 반도체로도 충분히 이렇게 고사양의 AI의 딥러닝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 반증을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칩을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각광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흘러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극렬하게 좀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 그겁니다. 알고리즘을 얼마나 더 개발을 잘하느냐, 아키텍처를 얼마나 잘 쌓아 올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터넷과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더 각광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관련 모든 것들이 다 폭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요.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떨어진 만큼의 회복은 올랐다 내렸다 하고는 있지만 아직 그 정도로 회복이 되지 않고 네.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이제는 이런 딥시크가 던졌던 이런 저사양의 메모리로도 저사양의 이런 HBM이라든지 아니면 비용으로도요? AI의 어떤 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반증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브로드컴 아니면 다양한 어떤 칩과 관련된 곳에서는요 이게 좀 하향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물론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검증이 됐는데 딥시크가 만약에 이게 좀 과장돼서 얘기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 이렇게 저비용으로 고사양의 어떤 딥러닝이 이루어지고 AI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시장에 던지는 화두가 굉장히 컸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오히려 우리 미국 시장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한 것들 매기 효과라고 저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요 미국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좀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에서도 지금 우리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또 네. 조사를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주말 지나고 다음 주 깨면 정말로 이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내놓은 이 R1이라는 괴물 이게 지금 이야기 나온 그대로의 실체인지 네. 아니면 과장에 섞여 있는지 아니면 완전 허구인지가 결판은 날 것 같아요. 다음 주 정도에는요. 저희가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여러분께 자세한 후속 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연준 이야기로 돌아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FOMC 회의. 예상은 했었습니다. 네. 예상대로 동결이었었죠. 네. 동결 이유도 명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결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4.5% 상단, 4.5%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확실히 시장의 예상대로 이제는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연준 아시겠지만은 사실상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9, 11월, 12월 세 차례 연속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동결을 시작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상단이 4.5%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3% 나오면서 금리의 격차는 1.5% 포인트 이제 격차가 벌어진 상태이고요. 일단 동결했던 이유 첫 번째는 역시나 인플레이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측면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물가에 대한 상승 압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만장일치로 사실상 이제 동결을 이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연준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트럼프 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트럼프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정책이 뭐 이민 정책이라든지 관세 부분 이게 아직 사실 실물 경제에 투영이 안 된 상태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투영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가 압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은 동결을 이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성명서 내용서에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원래 목표치인 2%에 다가가고 있다, 뭐 왔다 간다 네. 이런 표현들이 늘 있어서 물가가 잡힌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물가에 대한 걱정이 커지나 했었는데 또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은 물가 잘 잡히고 있다. 네. 성명서에서 왜 뺀 거예요? 이 문구는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성명서 나오고 나서 주가가 네. 폭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좀 진정되는 목소리가 좀 나오기 네.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면서 왜 뺀 거예요? 그렇죠. 성명서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성명서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지난달에 나왔던 성명서에서 다른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것과 동일한 부분은 실업률과 이제 노동 시장은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다. 요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서 빠졌던 부분이 연준 목표 2% 향해 진전되고 있다. 요 문구는 이제 빠진 상태입니다. 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라는 어떤 연준의 이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2기 때의 관세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니면 이민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노동시장은 이제 안정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실업률 최근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에서 이제는 안정이 되고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노동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사실상 지금 금리 인하해야 될 이유가 좀 사라진 거죠. 만약에 불안정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이제 부양할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굳이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는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지금 아마 FOMC 회의의 어떤 동결에 중요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시장 반응은요. 근데 이게 좀 동결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랬고 좀 딥시크가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초점은 FOMC 회의는 아니었다. 네. 딥시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힘겨루기. 네. 기자회견 때도 트럼프 이야기만 나오면은 완전 파월은 그냥 딱딱 손을 네. 긋고 대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솔직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내려라 해서 내리는 연준은 아닌 것 같은데 향후의 힘겨루기는 이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네. 네. 앞으로도 계속 아마 계속. 네, 네. 두 분을 계속적으로 네. 계속 VS라고 보통 네. 얘기하죠. 이렇게 좀 맞닿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연준과 파월에 대해서 맹비난을 계속적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인플레이션 막는데 실패했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특히 뭐 지난 정부에서 비판했을 때 가장 많이 썼던 것이 은행 규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 규제는 정말 형편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파월과 연준은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막는데 실패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썼고요. 또한 뭐 나는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무역을 재조정하고 제조업을 부활시켜서 인플레이션 막는 것 이상으로 미국을 재정적으로 또 다른 방면으로 강하게 만들겠다, 강력하게 만들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를 반값으로 만들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물가 잡겠다 자기가. 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안 했잖아요. 네. 동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재무부죠. 이제 재무부를 통해서 미국 아니면 사업가들에 대한 대출을 늘려가겠다. 한마디로 통화 정책이 아니지면 재정이라도 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돈을 풀어서 사실 부양에 나서겠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은행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파월 의장의 입장은 뭐 항상 똑같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할 거는 없다라고 이제 원칙적인 입장을 말 얘기했죠.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뭐 논평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표현도
썼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표현을 썼었고 대통령과는 뭐 접촉이 없었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입장만 계속 이제 밝히고 있고 한 가지 이제는 확신을 줬던 것이 그런 겁니다. 연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대중들의 신뢰는 있어야 된다. 우리는 꾸준하게 일해왔고 앞으로도 이제는 정치적인 어떤 입김에 관여 없이 꾸준하게 일할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온 대로 하던 대로 계속적으로 갈 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어떤 부딪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자 미국의 FOMC 회의 2월에는 없고요. 이제 3월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지금의 특히 오늘만 놓고 보면 연준과 제롬 파월 의장을 보면 3월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네. 완전히 고용 시장이 뭐 망가지지 않으면은요. 맞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습니까? 3월에는 금리 인하입니까? 아니면 동결 쪽에도 우선을 두고 있습니까? 일단 패드워치 툴 가보면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툴에 가보면은요, 지금 뭐 동결 쪽이 3월에도 이제 더 많은 확률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에서 이런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1월 FOMC 관련 보고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는 IB,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의 어떤 보고서를 좀 분석을 해서 내놨어요. 거기서 본다 그러면 도이체방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월에도 이제 금리 인하는 어려 보인다 이런 표현을 이제 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보면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연준에서 이건 뭐 급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3월에도 아마 계속적으로 동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진전 문구가 삭제가 되고 실업률은 안정되고 있다는 표현을 봤을 때는 굳이 3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이유는 없을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근원 물가, 근원 CPI 지수를 확인한 다음에 분명히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제는 BOA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주말 관세 뉴스를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거는 역시나 지금의 금리 동결은요. 아직 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민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걸 반영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제 조만간 이제 반영이 된다, 관세라든지 이민 정책이 된다 그러면 이것까지도 이제 확인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신중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전망은 3월에도 열리는 FOMC 회의도 아마 동결로 이제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이제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권평론가님 이제 중요한 건 우리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2월에 금통위가 있거든요. 네. 현재 우리의 경기 또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보면 우리는 인하를 해야 될 것만 같은데 네. 미국 연준이 이렇게 뭐 꿈쩍하지 않으니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환율이 늘 한국은행은 걱정이란 말입니다. 네. 지금 미국의 금리가 4.5, 우리가 3%죠. 네. 환율을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환율과 우리 2월에 한국은행 어떻게 뭐 태도를 보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사실 제 네.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환율, 그러니까 먼저 이제 한국은행의 어떤 기조 이런 것들을 같이 환율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월에 열리죠. 2월 25일에 이제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결해야 된다, 아니면 인하해야 된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동결에 대한 이유를 본다 그러면 역시나 말씀 주셨다시피 금리의 지금 역전 폭이 1.5%포인트 정도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그러면은 더 벌어지겠죠? 환율은 더 치솟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동력이 더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오늘도 1조 원 팔았어요. 네. 하이닉스.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기 좀 힘들지 않냐. 네. 그래서 이제는 동결을 예상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그거보다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 물론 우려스럽겠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도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수출도 안 되죠. 내수 쪽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사실상 내수 부양에 나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금통위 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정할지 시장에서 섣불리 예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동결과 인하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 결국에는 뭐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세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뭐 트럼프 2기의 정책적 리스크도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금리나 이런 부분도 아마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금리나 여력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연준을 정리해 봤고요. 설 연휴 동안에 나왔던 이제 무역 관련한 이슈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도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장관입니다. 네. 그렇죠? 예, 하워드 러트닉의 상무장관의 발언도 있고. 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 가전을 좀 걸고 넘어지고 네. 있거든요. 또 미국이 오늘 밤에 캐나다, 멕시코 뭐 관세를 매길지 말지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기업들에게도 관세 위협 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죠. 예, 지금 보면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외신 보도라든지 미국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이제 종합해 본다 그러면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러트닉 이제는 지명자도 네.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트닉 상무 지정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동맹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맹이랑 얘기한 거면 일본과 우리나라를 이제 콕 집어서 또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철강, 뭐 우리나라는 가전 이렇게 가전. 해서 예, 콕 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맹을 오히려 악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표현을 쓸 정도로 사실 이제는 강하게 좀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한국은 가전을 팔기 위해서 미국의 선량함을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이제 얘기할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고 지금 뭐 철강도 이슈입니다. 사실 과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철강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하려고 했을 때 무역확장법 232조였죠. 이거 갖고 25% 관세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무마시켰던 것이 쿼터제였죠. 네. 그래서 15년도와 17년도에 그 3년치의 평균 70%로 쿼터제를 묶어서 그걸로 풀어냈었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 쿼터제 물량을 이제 축소하는 방향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철강, 가전 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무역 확장을 통해서 좀 더 미국과의 얘기를 더 나눠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대응이 좀 빨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지의 공장을 더 세우는 측면에서 뭐 우리나라의 가전 회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가 지금 앞서 이제 딥시크 관련해서 반도체 기업들 주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칩스법을 통해 가지고 뭐 투자 약속도 했고 네. 받을 돈도 그렇죠? 맞습니다. 보조금도 약속에 대해서 도장까지도 다 찍었거든요. 입금은 아직 안 됐는데 자, 간밤에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의회 청문회에서 자기가 이거를 보고 나서 입금하겠다 이런 거 네.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국가 간의 거래에서. 그런데 우리는 돈을 못 받았고요.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네. 우라통이 좀 터진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정말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조 9천억 원 정도의 이제 보조금을 받기로 지난 정부 아마 바이든 행정부와의 계약이 완료된 상태고요. 네, 서명도 받았어요. 예, 서명도 받았죠. SK하이닉스는 6,6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예, 지금 표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 금액을 이제는 확정을 지어놨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죠. 네. 지명자가 이제는 상원의원 거기에서 가서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거를 계약 이행에 대해서 일단은 봐야 된다. 예, 지금 얼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내가 그것을 어떻게 계약했는지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읽지도 않는 이행서를 지금 와서 뭐 준다 안 준다로 네. 말할 수 묻지 없다. 마라. 예. 예,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했던 것이 지금 반도체 기업들 한마디로 자국 반도체 기업 제외하고 나서 이런 특히 이제 아시아권의 반도체 기업들이죠. 미국을 지렛대 삼아서 이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한마디로 인텔이라든지 자국 내 어떤 기업이 아니라 뭐 아시아권에 있는 뭐 TSMC라든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자국의 어떤 산업을 지렛대 삼아서 더 발전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좀 표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사실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고, 그래서 지금 기업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반도체 업계는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칩스법이 무마될 수 있겠느냐?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고 무엇보다 그렇죠. 관련된 거기에 공화당 위원들 수혜를 받았던 고세 의원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청문회 내용도 있었고요. 앞서 얘기한 딥시크에 대한 불안도 있었고 네. 오늘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도 모이고 있고 대책회의도 하고 있으면서 이 이슈들 지금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게 보완해야 될 점, 도와줘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대외 변수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F4 장관 회의가 열렸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뭐랄까 기재부가 저 개인적 생각이지만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예.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과거에 어떤 리스크 있었을 때도 발빠르게 움직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 연휴 동안 우리나라는 쉬고 있었지만은 사실상 지금 대외 변수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F4 회의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30일 날. 네. 이때에서 일단 FOMC 회의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네. 관세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딥시크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에 대한 뭐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기술 크죠. 네, 영향이. 기업에 대한 네. 영향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내놨단 말이죠. 그래서 금융 외환 시장 점검 회의를 열렸던 부분 이런 것들은 시장에 큰 도움이 안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응은 결국은 본다 그러면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시장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류하겠다. 그래서 시장에 안정감을 줬다는 부분이 저는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4시간 점검 회의를 계속적으로 열리고요. 네. 또 한 가지 마정으로 본다 그러면 한국 투자 설명회 IR을 개최하겠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해외 시장에 우리 시장에 안정감이 있고 투자할 만한 나라다라는 것을 이 IR을 통해서 밝히겠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네. 다음 달에 열립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